정치권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금전은 받았지만 청탁과 관련이 없었다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허위범 특별검사는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특검팀은 고모 변호사 소원을 미루고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리론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유족들은 눈물로 고인을 보냈습니다. 대서인 오늘 강릉의 최저기온은 31도로 역대 가장 더운 아침을 기록했습니다.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전력 예비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쓱 나기 시작해갖고 불 붙고 터지고 난리 났죠. 같은 차 중에서 올해에만 5번째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 사설 주차대행 업체를 이용하다 차량 파손에 범칙금까지 물게 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가 보니 주차장이 아닌 길가 풀숲에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9 이상목입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 오전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장소는 자택도 아닌 평안의 90살 노모가 살던 서울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데 노 의원이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건지, 향후 특검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정의당과 정치권의 반응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서울 중구의 동생 부부 집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오늘 오전 9시 38분. 노회찬 의원은 이곳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지진 난 것 같이 그냥 뭔가 탕탕 하는 소리가 났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노 의원이 동생에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바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뒤로 오는 거 말까라고 아무렇게나 거기 떨어져. 경찰 등에 따르면 자택에서 나온 노 의원은 오전 9시 34분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내렸고 17층 동생 부부집 현관에 자신의 자켓을 뒀습니다. 자켓에는 유서 3통과 지갑, 정의당 명함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큰 의문이었고 유족이 원하지 않는 만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0살 노모는 일주일 전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노 의원은 어제 오후 귀국 직후 마지막 병문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투신한 노회찬 의원은 가족과 정의당 당원들에게 모두 3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건 인정을 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아껴달라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유서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노회찬 의원의 상의 주머니에선 지갑 등과 함께 자필로 쓴 3통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정의당 앞으로 보낸 한 통의 유서에서 노 의원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무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노 의원은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당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신은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유서 2통은 각각 부인과 동생에게 남겼습니다. 오후 5시쯤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엔 노 의원의 사망에 비통한 심정을 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4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 조의도 잇따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 의원의 장례는 정의당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진 뒤 오는 27일 국회에서 연결식이 엄수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그럼 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노 의원은 최근 드루킹 특검팀의 불법 자금 수사에 아주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년 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이 5천만 원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이 특검팀의 재수사 과정에서 이 증거 조작 정황이 새로 불거진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주목한 건 수사 개시 2주 만인 지난 10일부터입니다. 이후 노 원내대표의 부인 운전기사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노 원내대표의 고교 동창인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까지 긴급 체포하는 등 수사 고삐를 다잡았습니다. 드루킹 측은 2016년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했던 노 원내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 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경공모 측은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4,190만 원을 도로 입금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이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당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8일 영장 발부엔 실패했지만 특검이 도 변호사에 대해 증거 위조 교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노 원내대표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가 야인 시절이던 2014년 무렵에도 강연료 명목으로 경공모로부터 회당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회계장부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원내대표가 유서를 통해 드루킹 측과의 금전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돈을 건넨 쪽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장 당혹해한 건 드루킹 불법 자금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특별검사였습니다. 허 특검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고인을 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일정과 방향은 어떻게 될지 홍영지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넥타이를 맨 허익범 특별검사가 들어섭니다. 오늘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인 후 퇴장하기까지 수사와 관련된 발언은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기자단에 별도 문자 공지를 통해 금전을 매개로 그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예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향후 수사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를 오늘 다시 부르려다 연기했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이 당분간 정치자금 수사 대신 댓글 조작 수사에 매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의 추가 기소로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일당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연기됐습니다. 합쳐서 심리할 필요성 때문에 선고 공판을 늦춰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특검팀은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한모 씨를 다시 불러 인사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당의 기둥을 잃은 정의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걱정 말라는 노회찬 의원의 말을 믿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다가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유서가 나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이 몰려들자 당직자들은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찍지 마시고요. 외부에서 대책을 논의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예고했고 곧 회의 장소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노 의원의 죽음을 황망한 비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특검의 표적 수사를 원망했습니다. 특검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 수사를 했습니다. 결국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 수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제2야당을 꿈꾸던 정의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당의 기둥 역할을 했던 탓도 있지만 돈 받은 적 없다고 공언했던 노 의원이 유서에서 금품 수수를 인정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노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토위는 묵념으로 동료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지난주 노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여야 원내대표들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0년대 사실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의 사실 그 동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때 이제 같이 나눴죠. 그때도 특별하게 그런 게 없었고. 귀국 전날 밤 술 한 잔에 오랜만에 옛날에 노동운동 회고하면서 좀 즐거웠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애도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그럼 과연 노회찬 의원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보기 드문 삼선의 대중 정치인입니다. 쉽게 와닿는 표현으로 수많은 촌철살인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존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른바 삼겹살 불판에 비유한 것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윤우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에서 원내 3위 정당에 오릅니다. 노회찬 당시 후보의 촌철살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1956년생인 노회찬 의원은 재수 끝에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동기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뒤에는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진보정치연합의 대표로 대선에 나선 권영기를 지원하면서 제도권 정치로 들어섰습니다. 2012년 노회찬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지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떡각 검사들 실명을 공개해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진보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삼선 고지에 올랐고 최초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도 성공했지만 드루킹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종반에 접어들며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특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김수홍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보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여론몰이다 또는 이제 강압수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정의당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특검팀도 모두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이 보통 소환 전엔 포토라인에서 해야 할 심리적 중압감을 그리고 소환 조사 후엔 자괴감과 모멸감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이 특검 관계자는 노 의원에게 소환 통보조차 하지 않은 상태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가족에 대해서도 일체 조사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드루킹과 노회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특검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노 의원에 대해서는요, 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이제 돈의 용처는 밝힐 수가 없게 되죠. 다만 돈을 준 쪽, 즉 드루킹이 어떤 경위로 무엇을 노리고 노 의원에게 접근했는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렇겠군요. 특검은 오늘 오후 예정대로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경공모 회계 책임자 파로스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그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특검이 금전을 매개로 그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을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특검이 발언을 했는데 이 특검의 발언 의미 또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그란 이제 노회찬 의원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드루킹은 종종 SNS를 통해 이 정치인들을 지목하면서 뭔가를 폭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엔 체포 직전이죠. 대선 댓글 부대 배후가 누군지 아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대선 직후에는 이 정의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려 한다면서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의원을 함께 거론하며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노 의원에 대한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이것은 특검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2016년 검찰 수사에서 드루킹 측이 위조 증거를 제출한 정황이 나왔고 노 의원 강의료 지출 내역이 담긴 이 경공모 회계 자료도 확인을 했으니 수사 도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특검이 안 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특검 명칭에도 명시가 돼 있듯 이 수사의 본류는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입니다. 이제 특검 수사 60일 중에 27일이 지났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를 2차 소환했습니다. 본류인 김 도지사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데 특검이 수사 역량을 앞으로 더욱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김수홍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포항 마린원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의 연결식이 오늘 거행이 됐습니다. 아직은 죽음을 이해 못하는 어린 자녀들은 계속 아빠를 찾았고 20살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 큰 슬픔에 혼절까지 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이게 뭐야? 이제 4살과 5살. 언제나 옆에 있던 아빠가 왜 안 보일까? 보건납치 동기생 대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모 영상 속 아빠 얼굴을 금세 알아보고는 반가워합니다.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 할머니가 왜 이렇게 우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새끼들을 어떻게 저 자식을 놓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어쩌다 자네 아내한테 이런 침을 쳤는 거야? 21일 나갈 것이라던 휴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있을 정우에 뜨거운 화장터로 20살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는 이 큰 슬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머! 매들! 지난 17일 포항 해병대 마리온 헬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은 모두 5명. 연결식은 송영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해병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만 보냈고 유승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지만 당 대표급에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장은 조문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연결식은 물론 조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 연결식에 참석하려는 이 청와대 관계자는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무엇이 유족들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한 걸까요? 오늘의 포커스는 마린원 유족들의 이유 있는 분노에 맞췄습니다. 마린원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원들의 시신이 연결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대표해서 온 김현종 국방개혁 비서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연결식장을 찾아온 김 비서관을 입구에서 막아선 유족들. 돈 가세요. 누가 적겠습니다. 가세요. 이제 무슨 조문을 하냐고 이제. 김 비서관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유족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사고 다음 날 있었던 청와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마린원 헬기의 원형인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사고조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청와대의 논평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리온 헬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기술 품질원 직원 3명을 당초 사고규명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켰던 것도 유족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실수는 유족들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가족들께서 요구하는 만큼 의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흡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짜증이 나셨고 의전이 현재서 짜증을 내요? 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유가족들이 모상직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유족들이 섭섭함을 느낀 건 대통령이 공식적인 브리핑한 건 안 했습니다. 조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낚싯배가 뒤집혀도 대통령 혁명 내고 김현종 당신 자식이 죽으면 이렇게 하겠다. 영결식을 찾았던 김현종 비서관의 자리는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유족들의 눈에 띄지 않는 2층에 서서 영결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직 장병들에 대한 영결식이 모두 끝난 오늘 오후 청와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희생된 해병대 장병들의 영결식이 오전에 있었는데요. 잠깐 묵념을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예. 또 묵념.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족들에게도 아주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엿새 만에 나온 군 통수권자의 첫 육성 메시지였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청와대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이 지침서인 계엄 실무 편람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취재기자가 실무 편람을 직접 봤더니 국회 대책을 제외하고는 목차가 비슷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약 300여 쪽에 달하는 합참의 계엄 실무 편람입니다. 계엄령 선포를 위한 지침서인데 청와대는 기무사 작성 문건이 이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살펴본 결과 국정원장 지휘 통제, 보도검열단 편성,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 주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청와대 김혜견 대변인은 기무사 문건에는 시간대별 행동계획이 나와 있다며 여전히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국회 대책 부분입니다. 실무 편람에는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국회 대책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침서 성격인 실무 편람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엄 실무 편람은 하나의 개념적인 교본과 같은 문건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 계획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많은 책자 형태의 문건입니다. 합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엄 세부 시행 계획과 비교해야만 기무사의 의도가 확실해지지만 비밀 문서로 분류돼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특검까지 언급하며 압박 중인데 민주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문섭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8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관련 게시물만 하루 새 400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한국당은 특검 도입까지 거론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진실을 무엇인지 특검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영화를 뛰어넘는 아수라판이 따로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성추행 민주당, 조폭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당장 결자 해제의 자세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가 논란이 됐을 때 기호 1번 투표 부탁드린다며 옹호했던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조폭 연루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작가는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제명을 요구하면서 하늘이 주신 적폐청산의 기회를 날리지 마시길이라고 썼습니다. 진보 농객 김찬식 씨는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손절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네, 오늘도 더위가 기록들을 경신했습니다.
경북 경산의 낮 최고 기온은 39.9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최저 기온은 31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아침을 기록했습니다. 초열대야 현상인데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강릉의 더위는 어떤지 취재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이승훈 기자,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밤 9시가 훌쩍 넘었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강릉의 현재 기온은 30도를 넘었습니다. 이곳 강릉 남항진 바닷가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과 피서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릉의 오늘 새벽 최저 기온은 31도였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11년 이후 107년 만에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이른바 초열대야라고 부릅니다. 서울도 오늘 새벽 최저 기온이 29.2도로 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낮에도 전국에는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담배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57살 A씨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온열 진화로 숨진 사람은 11명에 이릅니다. 열차 선로 온도가 달궈지면서 KTX도 일부 구간에서 시속 70km 이하로 늦춰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KTX 열차가 시속 70km 이하로 운행 속도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밤도 어제만큼 힘든 밤이 될까요? 네, 다행히도 오늘 밤은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강릉의 최저 기온이 29도, 서울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어젯밤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편안하게 밤잠을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려도 더위를 식힐 정도는 아니라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이 초강력 더위는 밥상 물가도 들썩이게 만듭니다. 작황이 안 좋아 채소값은 줄줄이 오르고 양식 돌돔과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양식하던 돌돔이 죽은 채 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1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10억 원어치의 손해가 났습니다. 다음 달에 출할 고기들이 다 이제 죽어버리니까 막막하죠 이제. 스프링클러를 계속 돌려대지만 더위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젖소들은 주저앉아 숨을 헐떡댑니다. 다 자란 젖소도 더위를 먹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우유도 줄고 7월 달에는 폐사도 한 마리 했습니다. 아직 더위가 많이 남아가지고 올해 여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돼지와 닭, 오리 등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지금까지 125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에만 14만 6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농산물은 폭염의 작황이 최악입니다. 배추는 30% 가까이, 무는 40% 넘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쪽파가 일주일 새 8배 넘게 급등하는 등 채소류 가격은 평균 70% 이상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데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비상팀을 가동하고 폭염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출하량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전력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곤 했는데 오늘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여유가 있다고 정부가 장담했던 전력 예비율은 결국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탈원전에 집착해 예측이 빗나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력 예비율 11%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전력 예비율은 8.3%까지 내려갔습니다. 8월 중순은 돼야 최고점을 찍을 거라던 전력 수요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76.4%였던 원전 가동률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54.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67.8%로 회복했고 다음 달에는 탈원전 정책 이전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탈원전 정책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재가동만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는 원전 정비 일정은 폭염으로 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4월에 이미 계획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탈원전에 집착해 자료를 왜곡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떤 가치에 아주 집착을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예측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줄이거나 늘리거나 의도적인 이런 왜곡. 김병준 위원장은 앞서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사진은 미국 메인대 기후연구소가 발표한 지도인데요. 지구가 벌겋게 불타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지구촌을 덮친 이 폭염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41도를 넘었고 중국에는 태풍 3개가 한꺼번에 몰려와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구가 신음하는 이 소리를 우리가 경고음으로 잘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햇빛을 우산으로 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의 오늘 최고 기온은 41.1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도쿄도 오늘 40.8도를 기록하는 등 일본 열도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11명이 숨지는 등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40여 명에 달합니다. 또 온열 질환자도 12,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僕も1回熱中症になったんですよ。ほんまにしんどかって、だからほんまにやばいな。もうこれ絶対倒れるわ思って、その後もう食らって。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덮친 나무를 치우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중국에선 손띵과 안필, 우쿤까지 태풍 3개가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태풍 안필이 강타한 상하이시와 저장성 등에선 주민 38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선박 4만여 척이 항구로 대피했고 항공편 500편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염과 물난리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차종에서 운행 중에 불이 난 건 올해만 벌써 5번째입니다. 문제는 원인을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연기가 쓱 나기 시작해갖고 이거 여기 화재다. 아니나 다를까 불 붙고 터지고 난리 났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치솟자 차량을 급히 세운 고속도로 갓길 현장입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15일 경북 영주의 고속도로에서 지난 5일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도 같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올해만 5번째, 유독 이 차종에서만 화재 사고가 잦습니다. 지난해에도 13건이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까지 이어진 사고가 지금까지 없었던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정도입니다.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부품 결함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엔진의 일부 부품이 조금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가. BMW는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BMW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문제일 수 있어서 이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차량의 소유자들은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차량을 몰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부산의 여고생들이 수년 동안 교사들 성희롱에 시달렸다며 폭로에 나섰습니다.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복도 곳곳에 대자보와 포스트잇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수년 동안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신 체크 얘기하다가 임신 조절되면 임신이니까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받아서 낙태해야지. 학생들은 방학일인 지난 20일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글도 올렸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사과했지만 해당 교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상관없는 선생님이 계속 사과하고 가해자 선생님들 나오지도 않고. 학생들은 가해자로 지목한 한 교사가 대자보를 촬영하며 오히려 겁을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해당 학교에서 설문조사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교내 방송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신이 생기지 않도록 위반 처리할 것이고 그에 관련 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 교사 5명이 성희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도근입니다. 올림픽 때 자주 보시는 성화는 각종 스포츠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전북 익산에서 열릴 전국체전이 성화 없이 개막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성화대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디자인 업체와 주최 측이 법정 공방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지 신준명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제99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전북 익산 종합운동장입니다. 보이는 이 성화대에 성화를 붙이면서 체전은 개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대 표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업체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익산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고소한 겁니다. A업체의 성화대 디자인은 손으로 성화를 떠받치고 미륵사지 석탑을 중앙에 형상화한 모습. 완공된 성화대가 표절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설시 여기에 현장에 서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성화대도 제작한 A업체는 2년 전 익산시가 성화대 교체 사업을 발주하자 디자인과 설계도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입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공개 입찰에서 탈락한 뒤 선정된 C업체가 만든 성화대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납품을 했는데 저희가 이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상도 못 받고 지금 침해된 상태입니다. C업체는 공사를 주관한 B업체가 디자인을 줬다고 말합니다. 설계회사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설계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을 추가를 해가지고 변경을 시킨 거고. 이에 대해 B업체는 피해를 주장하는 A업체와는 협력 관계란 점을 강조합니다. 협력하는 관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비용 같은 걸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익산시는 용역업체들 소관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용역사한테 우리는 가압을 전체 일체의 가압을 다 준 거기 때문에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설계한 그 회사가 그쪽하고 관계지 익산시에서 그걸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A업체는 법원에 성화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황. 받아들여질 경우 올 전국체전은 성화 없이 열리는 사상 초유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추적 취재 신준명입니다. 민감령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지적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민 후보자는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경찰이 드루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2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드루킹이 쏟아버린 21대의 휴대폰, 유심칩을 발견했는데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부실 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돼요. 사죄를 해야 됩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오히려 경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역공했습니다. 피의 사실을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흘려서 사실 그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 선거 기간 내내 기사화됐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 첫날
김영란법 위반 내사 사실이 공개되는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자도 골프 프로암 대회 참가자가 108명인데 김병준 위원장의 내사 사실만 공개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은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개혁 비서관이었습니다. 상권분립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는 이 나라 정상입니까?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 청와대 권력 실세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권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캠프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통진당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해산 결정 직후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며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청와대가 2기 개각을 앞두고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연정에 해당하는 중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구상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고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모양이 다소 어정쩡해 보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통합정부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 압승 이후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청와대가 이번엔 협치내각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에서 먼저 요청이 온 것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진전될 것이라며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협치의 대상과 폭입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입각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과 폭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야당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다면 사실상의 연정 구상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대변인이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폭염 등으로 더 늦출 수 없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은 이번 주 먼저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조조정 전문가인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영입합니다. 내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함께 일할 비대위원 몇몇 구성을 마쳤습니다. 외부위원으론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 영입이 유력합니다. 김 위원장이 구조조정 전문가이자 고교 동창인 최 전 대표를 통해 당 시스템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집니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영입하고 비대위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한 배현진 송파의 당협위원장이 여성이나 청년 몫으로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원장 외에 합류할 초재선 의원 한두 명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비극적인 일도 있고 해서 오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발표 예정이라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전희경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이양수, 김명현, 박덕흠 의원도 거론됩니다.
한국당은 내일 의원총회와 상임 정국위를 열어 비대위 면면을 확정합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북한이 우리나라 실업률과 물가까지 거론을 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 파국, 민생 파탄 이런 단어까지 아주 원색적인 단어를까지 사용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리 경제 비판을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이다. 고용 증가율도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용과 실업 문제들을 부각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심혈을 기울이는 일자리 정책을 꼬집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이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경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지난해 3월 노동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을 평가하면서 이 경제 성장률과 청년 실업률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원화 가치, 실업률, 고용 증가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서 세세하게 서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난해 마이너스 3.5%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북한이 비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정부가 아까 언급을 해줬듯이 아픈 곳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제재 문제에 속 시원하게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북 관계와는 별도로 이 남북 관계의 속도를 좀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위장 일행은 이 우리나라가 교류 협력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이 북한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 상황을 고려한 인민교육 용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가 보도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경제에 대한 이 세세한 비판 말고도 문 대통령에 대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은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놓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을 그 누구 이렇게 지칭을 했었는데 표현은 과격했습니다. 이 미북 관계에 대해서 감히 입을 놀려댄다 이렇게 했고 제 처지도 모르는 hit더운 훈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올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 기자였습니다. 네, 똑똑한 소비 정보를 알려드리는 소비자 탐사대. 오늘은 인천공항의 사설 주차 대행 업체를 취재했습니다. 싸고 편리해서 정식 업체가 아닌 사설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차를 세우고 관리하는지 따라가 보니 주차장은커녕 길가 풀숲에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이 공항터미널에 가까이 가자 사설 주차 대행업자가 하나둘 다가옵니다. 주차하실 거예요? 편하게 하시라고요. 주차장이 아닌 것 같아서. 주차도 다 주차장이야. 고객 차를 주차하러 가는 대행업자를 추적해봤습니다. 차는 일단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시속 100km 이상 과속 난폭 운전도 우습게 합니다. 고객 차량임에도 과속의 신호 위반은 예사입니다. 공항을 나와 약 10km를 더 달리더니 이윽고 도착한 곳은 한 시골 마을. 비포장 도로를 따라 차량 수백 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을 따라 줄줄이 늘어선 차들. 공항 이용객 주차 대행 차량입니다. 고객들은 돈을 내고 맡겼는데 제대로 된 주차장은커녕 길가 풀숲에 그냥 방치된 수준입니다. 외부인 접근을 막을 담장이나 제대로 된 보안 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대놓으면은 좀 그냥 길바닥이 아니고
다 개인 땅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영업하는 주차 대행업자가 수두룩하다는데 이렇게 막 정상들이 그걸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한 반 이상이 돼요. 그렇게 많아요? 예. 실제로 마을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차가 서 있습니다. 매일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차량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하루에 약 1000대 이상은 이들이 차가 많을 때는 이제 시즌 때 어떻게 해서 도로까지 막 빨래 달리고 하니까 위험은 하지 위험은. 사설 주차 대행업자들이 공항 이용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보안시설법이 8월 22일부터까지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재건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을 엉터리로 관리하니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겠죠. 주차 위반 범칙금을 물고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피해 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휴가철 차를 몰고 공항을 찾는 장기 여행객은 주차가 고민입니다. 공항 허가를 받아 정식 운영하는 장기 주차장은 거리가 멀고 가격도 하루 10,000원 정도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사설 주차 대행업자가 노리는 건 바로 이런 점. 주차하실 거예요? 편하게 하시려면 여기 앞에 있으면 되고. 허가 업체보다 저렴하고 주차한 차까지 다시 터미널에 가져다 준다며 호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맡겼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행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차량을 인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저희 집으로 주차 위반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대행업자가 고객 차량을 어딘가 불법 주차해 범칙금을 내게 된 건데 차를 돌려받고 보니 차체 일부는 파손까지 돼 있었습니다. 믿고 맡겼더니 험하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납니다. 대행업체의 범칙금과 차량 파손을 항의했지만 시간만 질질 끌 뿐 5개월째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설업체는 인천공항 주변에만 약 50여 곳이 성업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등에는 주차 대행 관련 피해 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작 허가받은 업체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인데 정식 업체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죠. 많이 보죠. 공항 주변엔 사설 주차 대행 피해를 주의하란 경고문만 보일 뿐 제대로 단속에 나선 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단속을 안 하나봐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용하는 게 만약에 있으면 가서 이제 카메라로 찍고.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실내용 페인트도 많이 찾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자, 이 성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됐던 그 문제의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인테리어 코너. 실내용 페인트가 인기입니다.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인 거 확인하고. 그런데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20개 제품 가운데 19개에서 피부에 안 좋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피부염과 호흡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럽 등에선 제품 겉면에 주의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여러 유해 물질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으로 무리를 빚었던 CMIT, MIT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킬로그램당 1.5mg만 넘어도 표기하도록 하는데 이 기준보다 30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예 표지 규정이 없고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이가 갈증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토피처럼. 또 다른 유해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도 8개 페인트 제품은 표기된 것보다 최대 527배까지 나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17개 제품은 100% 무독성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7시간 동안 실내 온도를 35도씨에서 40도씨 유지한 후에 1시간 동안 환기하는
소비자원은 실내에서 페인트 칠을 할 땐 꼭 창문을 열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67쪽짜리 계엄 검토 문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석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네, 그동안 2급 기밀로 비공개였던 기무사가 작성한 67쪽짜리 계엄 세부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요청에 따라 오늘 오후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2급 기밀 문서로 지정돼 있어 청와대에 기밀 해제를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기밀을 해제함에 따라 제출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67쪽짜리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병력 동원과 국회 무력화 그리고 언론 통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위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합참이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계엄 세부 시행 계획과 비교를 해야만 위법성 논란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내일 전체 회의 전에 문건을 받아서 살펴본 뒤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대상으로 문건 작성 배경을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답게 올여름 제일 더운 날씨였습니다. 경북 경산이 39.9도까지 올랐고요. 전북 부안은 역대 7월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는데요. 29.2도로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더위 현재로선 다음 주까지도 지속되겠고요. 전국 전체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 기본적으로 35도를 넘어서겠는데요. 서울, 춘천 36도, 광주 역시 36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공식 기록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자세한 기온 자체가 무색할 만큼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죠. 시원한 비 예보도 없어 걱정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이번 주 내내 맑겠습니다. 이어지는 폭염 속에 건강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신동욱 앵커의 휴가로 오늘 제가 대신 뉴스9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내일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TV조선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